가장 많이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결혼 10년 이상이어야 재산분할 반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라고 하면은 내가 맨날 얘기해. 도대체 그 내용은 어디서 갖고 왔는지. 응? 안녕하세요. 저는 12년 차 이혼 전문 변호사 박은주입니다. 들었어요. 저도 한 2년 됐나 이 얘기가? 이혼 소송이에요. 남자 변호사고 그 다음에 남자 의뢰인 남편을 맡았어요. 그리고 상대방은 아내겠죠. 근데 우리 남자 변호사가 상대방 아내랑 폴인 러브를 한 거야. 이혼 소송 중에. 내 고객은 남편인데 남편하고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는 아내랑 눈이 맞은 거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 저 피디님 되게 놀라. 자기네들은 굉장히 운명 같다고 생각을 하겠죠.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지 뭐. 그래서 뭐 남녀가 만날 수도 있잖아요. 배우 이상형 만날 수 있잖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혼 소송 중에 알게 된 자기 의뢰인의 굉장히 중요한 기밀을 상대편에게 넘겼어요. 그게 문제가 됐어. 그래서 징계를 받은 적이 있었죠. 한 2, 3년 전에. 제가 패소한 경우는 어떤 거냐면은 이혼 소송에서의 패소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상간 소송에서 되게 크게 패소한 게 있는데, 상간 소송 아시죠? 내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대방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배우자가 바람을 폈을 때 이혼을 하는 확률은 굉장히 낮지만 이게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 여러분. 내가 이혼을 하지 않느나 저것들은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소송들이 굉장히 많고, 그 소송 자체가 질 수 없게끔 소송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명확한 증거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되는데, 외도라는 부정행위라고 하는 그 외도의 명확한 증거, 뭐 예를 들어 둘이 뽀뽀하는 뭐 사진이라던가 가장 많이는 카카오톡 대화라던가 그다음에 뭐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영상이라던가, 이게 객관적인 외도의 증거겠죠.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상간녀 상간남이라는 사람이 내 배우자가 유부남 유부녀인지 알고 만났어야 돼. 모르고 만난 사람 되게 많아요. 내가 나중에 야, 네 남편 네 부인이 돌싱이라고 해서 만났어 이런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니야 넌 알고 만났어 라는 증거까지 명확해야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소송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근데 몇 년 전에 제가 패소를 상간 소송이었거든요. 정말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했죠. 우리 의뢰인이 이제 아내분이셨는데 남편이 바람이 나서 그 상간녀랑 살림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증거를 수집을 해야 되는데, 변호사님 내가 증거를 수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막 했는데 그 새롭게 구한 집에서 그 사람들이 나오고 들어가고 막 이런 영상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면 됐겠다라고 싶어서 우리가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그 영상 속에 여자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은 거죠. 얼굴 같은 게 옆모습이라던가 뒷모습이라던가 이런 거밖에 안 찍혔어요. 근데 그 영상 속의 여자는 내가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른 증거는 마땅치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까지 고려를 해서, 우리가 아닐 때는 되게 조금 전문적으로 영상 감정이라고 해가지고 이 영상 속의 여자와 피고 네가 동일인임을 우리가 입증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이 영상 속의 여자와 너가 동일인임을 어떻게 입증하느냐, 너 네 영상 네 사진 좀 찍어줘. 그래서 이거랑 이 영상이랑 비교를 하면은 동일인임을 인식할 수 있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걸 영상 감정이라고 하는데 그 절차 거치겠다 했는데 상대방이 거부했어요. 강제할 수도 없거든요. 패소했어요. 그래서 1년이 넘은 사건이었는데 아직도 막 너무 속상하고 의뢰인한테 죄송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상간소송은 정말 명확한 증거 아니면은 잘 안 들어가요. 가장 많이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결혼 10년 이상이어야 재산분할 반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라고 하면은 내가 맨날 얘기해. 도대체 그 내용은 어디서 갖고 왔는지. 응? 되게 한결같이 항상 10년 동안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항상 그래요. 재산분할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많이 받고 싶고, 주려고 하는 사람은 되도록 적게 주고 싶고, 이런 심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10년을 살았어. 10년을 살았으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전업주부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배우자가 그러니까 외벌이를 했어요. 그리고 결혼할 때도 뭐 전세나 자가 같은 거를 이제 뭐 본가에서 해준다거나 본인이 직접 해온다거나 이런 경우가 예전엔 되게 많았잖아요. 그러면은 남편분 입장에서는 이렇게 항상 얘기하죠. 내가 10년 동안 먹여 살렸는데 무슨 재산 분할이 어디 있냐, 멘모 나가라 이런 거고, 여자분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야, 내가 10년이나 살았으니까 재산 반 줘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둘 다 틀렸어요. 여러분, 재산 분할은 살아온 혼인 기간이 중요하기는 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살아온 혼인 기간 플러스 이 부부의 총 재산이 얼마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총 재산이 어떤 의미냐고 하면요, 이 사람은 지금 현재 남아있는 총 재산 2억인 사람이 있고 총 재산이 200억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2억인 사람은 1억을 받고 200억인 사람은 100억을 받나? 전혀 아니거든요.
보통 판사들은 절대 금액으로 따져요. 무슨 의미냐고 하면은 이제 2억이네. 2억 갖고 반반 나누면 엄마는 꼬맹이들 데리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지? 30% 주면은 6천만 원 받아서 살 수 있을까? 이런 문제인 거예요. 부양적인 요소를 굉장히 많이 고려한다는 거죠. 근데 200억 갖고 있는 사람한테 10년 살았다는 이유로 100억을 떼어주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따졌을 때 200억이면은 잘 나오면 20%예요. 그래서 가장 오해하시는 분들이 몇 년 이상이면은 얼마다. 이거는 모든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전혀 정답은 없고요. 각 케이스에 따라서 대충 이제 뭐 감이 있는 사람들은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거에 따르시는 거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래도 그나마 좀 나은 케이스인데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양육권에 대해서 서로 내가 양육자가 되겠다고 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남자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분들은 애 엄마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근데 연봉이 1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을 많이 버니까 나한테 유리할 것이다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도 전혀 잘못된 오해인 것이 제가 항상 그렇게 말씀드려요. 아니 그럼 남편분이 그렇게 돈을 잘 버시면은 양육비 많이 주시면 되겠네요 이러고 말거든요. 그 정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양육권을 따질 때에는 아이들의 나이와 성별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태어나서부터 이혼할 때까지의 주양육자, 양육 형태가 어땠는지가 굉장히 많이 중요해요. 맞벌이라고 하면은 플러스 한 가지 더 요소가 있는데 보조양육자가 있는지, 보조양육자의 도움을 받아왔는지, 앞으로 받을 수 있는지, 보조양육자는 본가에 있는 분인지, 뭐 처가에 있는, 뭐 이렇게 친정에 있는 분인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사실은 그 경제적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1, 2, 3, 4, 5위 중에서 한 7, 8위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양육권을 따질 때.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많이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 양육비 참 슬프죠, 항상. 이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들으면 양육비를 지급하는 쪽에서는 항상 지급을 안 하려고 하는 꼼수를 쓰니까 우리가 양육비 미지급률이 거의 80%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사람이 급여생활자라고 하면은 이 회사에다가 직접적으로 그 전 배우자가 받을 급여에서 내가 받을 양육비를 직접 주세요. 이런 것도 있어요. 굉장히 많은 양육비 미지급됐을 때 확보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조금 더 시도하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안 주고자 하면은 안 줄 수 있다. 그래서 정말로 나 600만 원 받는데 양육비 200만 원, 300만 원 주고 나면은 돈 없으니까 차라리 일 안 해.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쓰레기죠. 네, 나올지 모르겠네.